2020년 9월 오늘의 책은 무엇이든 쓰게 된다. 소설가 김중혁의 창작의 비밀.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프롤로그.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쓰게 된다. 누구나 쓰고 있다. 간단한 메모, 밤새 쓰고 찍기를 반복하는 연애편지, 분노로 가득 찬 경고문, 정확히 전달하려고 몇 번씩 고쳐 쓰는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 누구나 지금도 분명히 쓰고 있다. 누군가 물어본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냐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지만 가끔 이렇게 대답한다. 잘 쓰려고 하지 않으면 쉽게 쓸 수 있다고. 잘 그리려고 하지 않으면 쉽게 그릴 수 있고, 잘 부르려고 하지 않으면 언제든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다.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시간이 쌓이면 언젠가는 잘하게 될 테니 지금은 부담을 내려놓고 쉽게 쓰고 그려보자. 책의 제목은 주문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쓰게 된다.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무엇이든 쓰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 읽지 않더라도 갑자기 책을 덮고는 무엇이든 쓰게 되었으면 좋겠다. 낙서를 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랫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결과는 형편없을 것이다. 나도 그랬고 당신도 그럴 것이다. 형편없는 것들이 쌓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형편없는 것들을 하나씩 쌓아보자. 당신은 지금부터 무엇이든 쓰게 된다. 소제목, 서점의 발견. 서울 시내 대형 서점에 들르면 늘 특정 분야의 책만 보고 오곤 했다. 일단 문구점에 들러서 새로 나온 제품이 없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머리가 맑을 때 인문학 책부터 살핀다. 글 쓰고 책을 펴내는 것이 직업인데도 이상하게 서점에만 가면 빨리 피로를 느끼는 체질이다. 세계의 온갖 지성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장소라. 주눅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책 먼지가 심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내 책이 이렇게 큰 서점에 입고돼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다리가 후들거리기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다. 종교, 역사, 철학을 두루두루 거치고 나면 문학 쪽으로 간다. 문학으로 가도 절대 한국 문학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혹시 내 책이 거기 있을까봐, 누군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내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까봐 절대 가지 않는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서점에서 내 책을 보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경우 말고는 서점 진열대에 오른 내 책을 본 적이 거의 없다. 책을 여러 권 냈는데도 나는 어쩐지 계속 부끄럽다. 외국 소설과 에세이와 새로 나온 시집을 살펴보고 곧장 예술 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예술 쪽에 가면 보고 싶은 책이 무척 많다. 음악, 미술, 스포츠, 영화, 춤의 책들이 나를 사로잡는다. 거기서 한참 시간을 보낸 다음 자연과학 쪽으로 가서 최근 공들여 읽고 있는 우주와 몸에 대한 책이 새로 나온 게 없나 확인한 후에 컴퓨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책을 뒤적인다. 매뉴얼을 보는 게 나의 취미라면 취미다. 그러고 나서는 이어폰, 휴대전화 케이스 같은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에서 한참 아이 쇼핑을 한 후 기진맥진하여 밖으로 나선다. 나의 서점 여행은 늘 비슷비슷한 여정으로 이루어진다. 서점에 갈 때마다 매번 놀라는 것은 세상에는 여전히 참으로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황이든 안 팔리든 인문학의 위기든 소설의 위기든 어쨌거나 사람들은 책을 만들고 또 책을 산다.
종이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걱정이 어쩌면 기우가 아닐까 싶게 활자가 넘쳐난다. 독자를 유혹하는 책들의 기운이 천장까지 뻗어 있고 원하는 책을 찾으려는 독자들의 집중력이 바닥을 뚫고 지나간다. 세상에는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책부터 검색하는 나 같은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그래요. 저 컴퓨터 디자인, 스포츠, 연애, 꽃꽂이, 바둑, 기타, 피아노 조율 모든 걸 책으로 배웠어요. 나는 나라는 인간을 만들어준 책의 힘을 믿는다. 책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사람의 절실함을 잘 알고 책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사람의 절실함도 잘 안다. 그래서 책과 서점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지 경제와 경영 관련 책 근처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한때 자기계발서를 미워한 적이 있었다. 고백한다. 죽도록 싫어했다. 개발 따위 개나 줘보려 같은 심한 말로 관련 책들을 모욕했고 그런 책을 내는 것 자체가 심각한 종이 낭비라고 생각했다. 하나마나한 말들의 잔치를 벌이다가 해보나마나한 습관의 힘을 강조하다가 자기는 하지도 못할 마음의 평정을 요구하며 어물쩍 모든 책임을 독자들에게 떠넘기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지금도 그런 마음을 다 버리지는 못했지만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를 싸잡아 욕하지는 않게 됐다. 얼마 전부터 자기 개발서들을 조금씩 찾아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도 숨은 보물이 많았다. 서점의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창의성, 창조, 독창성 같은 단어들이다. 이상한 일이다. 자기를 개발하려면 오히려 꽃꽂이나 도자기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카메라 사용법이나 블로그 만드는 법을 배워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개발과 내가 생각하는 자기 개발이 그동안 달랐던 것이다. 자기 개발서 분야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책들은 말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램 매뉴얼처럼 독창성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자기를 들여다보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소제목, 쓰고 싶은 것을 제대로 쓰는 방법.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구분할 마음은 별로 없지만 서너 가지 정도의 기준은 있다. 세상에 나쁜 글이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못 쓴 글이 있을 뿐이다. 못 쓴 글이 나쁜 글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한 문장에 같은 단어가 서너 개 있을 때 나는 그 글을 신뢰하지 못한다.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은 글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반복하는 글도 믿을 수 없다. 자신의 주장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글쓰기가 아니라 말하기다. 마지막 대목을 교훈이나 반성으로 끝내는 글도 믿을 수 없다. 간단한 반성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글쓰기의 함정은 세 번째일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글쓰기를 배웠다. 우리는 글을 마칠 때쯤이면 반드시 뭔가 깨달아야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내일부터 어찌어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거나 나는 반성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라고 쓰도록 배웠다. 세상에 반성과 후회가 그토록 쉬운 것이었나? 스코틀랜드 화가 폴 가드너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그림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다만 흥미로운 곳에서 멈출 뿐이다. 나는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원고지 13회 정도의 산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물어본다. 대답은 간단하다. 글을 쓰기 시작하여 원고지 13회가 되면 멈춘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보겠지만 나도 그 말밖에는 달리 해줄 게 없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 줄 걸 그랬나? 원고지 13회를 4등분합니다. 3, 5, 4, 2의 비율이면 딱 좋습니다. 3은 도입부입니다. 슬슬 준비운동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5는 전개부입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이라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해야죠. 4는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부분입니다. 2는 마무리입니다. 13회가 넘어가면 슬슬 교훈을 꺼내봅시다. 글을 쓰다가 뭐라도 하나쯤 느낀 게 있지 않나요? 반성도 괜찮고요. 이렇게 13회를 채우면 완벽한 산문이 탄생하는 겁니다. 위약적으로 쓴 문단이지만 저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글을 쓰면 망하는 거라고 하는 말이지만 나 역시 이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런 방식으로 글을 쓸 때도 있다. 자주 그랬다. 원고 청탁을 한 잡지사의 기자들은 일기장에나 쓸 법한 헛소리를 13회 분량이나 읽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계획적으로 글을 구성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히 압축할 줄 알아야 한다. 글을 쓸 때의 제한과 제약이 나를 완성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나를 망가뜨리기도 한다. 나는 생각나는 대로 마구 쓰고 싶지만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예전에는 작가님 보내주신 글 잘 받았지만 저희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서요. 수정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나는 생각나는 대로 마구 쓰고 싶지만 한정된 분량 덕분에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내가 쓰고 싶어 하던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문제는 분량만이 아니다. 글을 써 나갈 때 나는 자주 내 안의 적과 맞닥뜨린다. 내 안의 적과 자주 싸운다. 이걸 쓰려고? 아버지 얘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자세하게 쓸 거야? 집안사를 그렇게 다 얘기하는 게 괜찮아? 일단 써보기나 해봐. 너무 심하게 쓰면 좀 그렇지 않겠어? 나는 마구 써내려가고 싶다. 아버지에 대한 어린 시절의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싶다. 하지만 나는 글을 쓰면서 조금씩 문장을 정제했다. 다듬고 고쳐나갔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 내는 스포츠 심사위원단의 방식처럼 나는 가장 거친 생각과 지나치게 추억에 젖은 마음을 치워버렸다. 그게 옳은 방식일까? 여전히 나는 궁금하다.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싶은 것도 나의 마음이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그걸 다듬고 싶은 것도 나의 마음이다.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낸다면, 솔직하다면 무조건 좋은 글이 되는 것일까? 아니, 너무 많이 다듬게 되면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는 게 아닐까? 끊임없는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해야 한다. 글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어떤 문장은 제외되고 어떤 문장은 추가된다. 내가 던지는 질문에 내가 대답하면서 겨우 산문을 마무리하고 나면 엄청난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소설을 쓸 때면 조금 다른 방식의 자기 검열이 일어난다. 산문을 쓸 때 실제 나와 글 쓰는 나가 대립한다면 소설을 쓸 때는 글 쓰는 나와 상상하는 나가 맞붙는다. 과연 저 사람을 죽여도 좋은가? 죽일 수 있는가? 지나치게 과격한 방식이 아닌가? 죽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 하는가? 글 쓰는 나는 상상하는 나에게 계속 묻는다. 상상하는 나는 무조건 쓰라고 말하지만 글 쓰는 나는 자꾸만 멈칫하며 되묻는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이번에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든다. 상상하는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때로는 상상하는 나를 지나치게 믿고 만 것 같아서 후회가 든다. 돌이킬 수 없다. 손을 놓아야 한다. 평생 한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을 수는 없다.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하거나 어쨌든 다시 써야 한다.
하얀 이빨을 쓴 소설가 J.D.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다. 소설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단어를 쓰고 난 후에 4시간 30분을 위해 서일 때도 있다. 나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소설을 써본 사람은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소설은 끝났지만 이야기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 책상 앞에 앉아서 멍하니 마지막 문장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오직 나 혼자만 아는 이야기가, 누구도 그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생긴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했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나는 내가 쓰고 싶었던 것을 썼고 그럼에도 쓸 수 없는 것을 쓰지 못했다. 이번에 쓰지 못했던 것을 다음에 다시 쓰려고 할 것이다. 글쓰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소제목,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스타일은 모호한 단어다.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다. 실생활에서 스타일이란 단어를 종종 사용할 때가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후회할 때가 많다. 어울리는 듯 어색하다.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만만하고 성격 좋은 단어 같지만 막상 문장 속에 써놓고 보면 어디에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 같다. 아니, 외톨이보다는 어울리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친구에 가까울 것 같다. 친구와 함께 가구점에 들러 야, 넌 어떤 스타일 좋아해? 라는 질문을 꺼냈을 때 아, 나는 스웨덴 스타일을 좋아해 라는 대답을 들으면 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스웨덴 스타일이란 건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디자인적 특성과 사회 구성원의 특성 중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선 밝히고 스타일이란 단어가 지닌 여러 가지 의미인 모양, 형식, 양식, 방식 중 어떤 것인지 얘기해야 할 것이야. 아, 벌써 친구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길 가다가 어떤 여자를 본 친구가 야, 저 여자 정말 내 스타일이야 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래, 저 여자의 스타일이라는 건 옷 입는 방식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의 형태라는 거야? 아니면 몸을 움직이며 걸어가는 특정한 동작을 말하는 거야? 하고 따지고 들면 친구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있을 수밖에 없다. 스타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공통으로 합의한 대략적인 의미가 있다.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 이런 걸 스타일의 차이라고 말하는구나. 납득하게 된다. 정확하지는 않다. 정확할 수 없다. 두 스타일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난감해진다. 스타일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스타일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도 있다. 문학 작품에서 작가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이나 구성의 특질. 작가의 스타일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일까? 특정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빈도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문장의 어순을 바꾸면서 생겨나는 것일까? 아니면 그런 걸 몰라도 열심히 읽다 보면 아, 이건 그냥 딱 보면 알지. 도스토옙스키 스타일이잖아. 이런 감시관이 생기는 것일까? 실은 누구에게나 개성이 있다. 개성이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다. 인간은 모두 다르게 태어났고 지금도 다르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르게 살아갈 것이다. 숫자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존재 방식이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원한다면 밖을 내다볼 것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어떤 식으로 반대하는지, 어떤 식으로 결론에 이르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스타일은 밖에서 얻어와 내 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해 깎아 나가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소제목 글쓰기는 위험하다. 글을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어서 한 줄을 띄어보았다. 밑줄 긋는 심정으로 볼드로 꾸며보았다. 글을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는 한 줄의 문장만 오독하니 남아있으니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 글을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위험해서 외로운 일이기도 하다. 때로는 외로워서 위험한 일이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글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게 된다. 위험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우선 글을 쓰다 보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거나 종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보다야 심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시력이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글을 쓰기 위해선 책을 많이 봐야 하고 자료도 많이 봐야 하고 텔레비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니 그걸 다 챙겨보다 보면 눈이 나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육체적인 시력뿐 아니라 마음의 시력도 나빠질 수 있다.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은 텅 빈 모니터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을 때나 한참 동안 썼던 글을 딜리트 버튼으로 지워버릴 때 마음의 눈이 뿌옇게 변하는 것을 느낀다. 마음속에 중요한 단락 하나가 삭제된 기분을 느낀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1.5였던 마음의 시력이 0점대로 떨어지게 된다. 글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이 동반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어깨 결림과 목 디스크이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어깨 결림과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다.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나쁜 키보드를 쓰면 손가락 타박성을 입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모로 고생할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얼굴을 자주 만지는 버릇이 생기다 보면 피부가 나빠질 수도 있다. 어쨌거나 글쓰기는 몸에 좋지 않고 위험한 일이다. 글을 쓰다 보면 소심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 좋은 표현을 고르기 위해 애쓰고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다 보면 문장과 단어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문법이 틀린 문장을 보면 고치고 싶어지고 식당의 차림표에서 옷자를 발견한다든지 버스 창으로 보이는 광고판의 맞춤법을 살펴보는 등 증세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자신의 예민함을 인정해주지 않고 에이 뭘 그런 걸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하므로 인간관계도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경제적으로도 위험한 부분이 많다. 취미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글쓰기 도구에 집착하게 된다. 좋은 만년필이 있으면 필체가 좋아질 것 같고 좋은 노트가 있으면 글을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해밍웨이가 사용했다는 노트 브랜드를 구입하고 레너드 번스타인이 사용한 연필을 구입하다 보면 글 쓰는 시간보다 도구를 구입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 노트북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글쓰기 프로그램에 집착하게 된다. 이것저것 구입해 쓰다 보면 자신의 스타일에 정확하게 맞는 프로그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마음에 드는 폰트를 찾아 헤매게 된다. 글쓰기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무엇보다도 글쓰기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 합리화이다. 처음으로 글을 쓰던 순간의 짜릿함을 기억할 것이다. 내 마음의 추상들을 구체적인 언어로 번역할 때 마음은 옷을 입고 현실이 된다. 하얀 종이 위에 혹은 하얀 모니터 위에 내가 쓴 글자들이 새겨질 때 그 어떤 현실보다도 실물처럼 느껴진다.
내 마음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더 솔직하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대담하게 글로 남기고 싶어진다. 이때부터 글쓰기의 함정이 시작된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던 글쓰기는 점점 누군가를 의식하게 된다. 일기조차도 그렇다. 이 세상에 완벽한 혼자만의 글쓰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이고 나와 나를 바라보는 나가 대화하는 일이므로 나를 바라보는 나가 존재하는 순간 누군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글을 쓰는 게 익숙해지면 글쓰기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명사와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를 배우게 된다. 부사와 감탄사를 배우게 된다. 의성어와 의태어로 감각을 더 잘 묘사할 수 있게 되고 간단한 트릭으로 문장의 긴장감을 더할 줄 알게 된다. 종이 위의 문장들은 일종의 평행 우주다. 종이 위의 문장들은 실제하는 현실과 무척 닮아 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글을 쓰는 사람은 종이 위에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보지 못한 길을 상상할 수 있다. 픽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글이 그렇다. 우리는 글 속에다 새로운 우리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글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다. 더 현명하거나 더 세련된 사람인 척할 수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나 그럴 수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 나은 사람인 척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이다. 글쓰기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 글쓰기는 혼자해서 좋은 것이지만 혼자 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다. 지금 수많은 블로그에서, SNS에서, 책에서 글쓰기는 자기 합리화에 좋은 도구가 되어가는 것 같다.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정확하게 글을 쓰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 말은 뱉으면 그만이지만 글은 발표하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고칠 수 있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글은 고쳐낼 수 있다. 말에 비해 글은 훨씬 더 전략적이다.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글쓰기 속에서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글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